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이었던 저에게 찾아온 가장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남긴 마지막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가게 셔터를 내렸다. 손님이 뜸해져도 일찍 닫을 수가 없었다. 이 시장통에서 22년을 버텨온 습관이었다. 반찬가게 미정네라는 간판 아래서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접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다. 우산을 펼치려는데 바람에 우산살이 뒤집혔다. 한숨이 나왔다. 요즘 이런 사소한 일에도 기운이 빠졌다. 나이가 드니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삶이 원래 이렇게 무료한 건지 모르겠다. 골목 끝을 지나는데 발걸음이 멈췄다. 비닐 우산 하나 아래 세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다.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과 그 옆에 바짝 붙은 아이 둘.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작은 아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큰 아이가 할머니 팔을 잡아당기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다. 9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보다 큰 보따리를 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아이 손을 밀어냈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보따리 끈을 잡은 작은 손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면서 목구멍이 조여왔다. 왜 그랬을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아니, 지나쳐야 했다. 내 삶도 버거운데 남의 사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나.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비틀거렸다. 보따리를 든 손이 흔들리더니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우산을 던지고 달려가 할머니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다. 주름 깊은 얼굴에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렸다.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나도 그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었다. 남편 장례 치르고 혼자 아들 키울 때 동네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말했다.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해야만 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안에 든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었다. 할머니는 사양하려 했지만 저는 그냥 걸었다. 세 사람이 향하는 쪽으로 천천히 말없이 따라갔다. 골목이 좁아지고 가로등이 어두워졌다. 이런 곳에 사는구나 싶었다. 낡은 대문 앞에서 멈췄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할머니가 보따리를 받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이들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숙인 고개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돌아서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고마워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보면 또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손만 흔들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할머니 짐을 들려던 그 작은 손. 고맙다고 말하던 그 작은 손.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벗으면서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58배 얼굴.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에 흰 것들이 섞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아들은 서울에서 바빠 1년에 2번 보는 게 고작이고 이 동네에서 나는 그저 반찬가게 아줌마일 뿐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자꾸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할머니를 걱정하던 눈빛, 작게 말하던 고맙다는 인사.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들인데. 내일이면 잊힐 사람들인데. 하지만 알고 있었다. 잊히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걸.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그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밟혔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어젯밤 그 골목이 떠올랐다. 손님을 받으면서도 김치를 담으면서도
반찬을 포장하면서도 자꾸 그쪽 생각이 났다. 점심때가 지나자 남은 반찬들이 보였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오늘 안 팔리면 내일은 버려야 할 것들이었다. 그릇에 반찬을 조금씩 담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비닐봉지에 넣고 묶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어차피 남는 거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가게 문을 나섰다. 골목으로 들어서니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좁은 길, 낮은 담벼락, 빨래 넣는 소리. 그 철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뭐가 이렇게 떨리나. 그냥 반찬 좀 나눠주는 건데. 문이 열렸다. 할머니가 나타났다. 어제보다 더 야윈 것 같았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눈가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 어제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든 봉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른 봉지를 내밀었다. 받지 않으면 더 민망할 것 같았다. 가게에 남은 거예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거짓말이었다. 버릴 게 아니었다. 일부러 담은 거였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받지 않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다. 두 손으로 꼭 쥐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그 순간 집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어제 그 두 아이였다. 큰아이 지훈이가 봉지를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작은아이 지우도 손뼉을 쳤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후볐다. 반찬 몇 개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게 할머니, 멸치볶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시금치요. 아이들은 서로 좋아하는 반찬 이름을 외치며 까르르 웃었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돌아서려 했다. 더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네요. 언젠가 꼭, 말을 끊었다.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손을 저으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니 세 사람이 문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를 지나쳤다. 슈퍼 주인 박만수 씨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인상을 찌푸렸다. 이거 봐라. 한미정 씨, 그 집 또 갔다 왔어?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지만 그가 앞을 막아섰다. 왜 그 집을 챙기는 거야? 동네에 불쌍한 사람 한둘인가? 그 할머니 돈도 없으면서 애들 키운다고 동네 민폐야, 민폐.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 동네에서 이 사람과 싸워봤자 좋을 게 없었다. 그냥 어깨를 스치고 지나쳤다. 뒤에서 박만수의 투덜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가게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가슴속이 답답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각박한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이상하게 보고 작은 선의마저 민폐 취급하는 이 동네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할머니가 문틈으로 휘청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 순간은 짧았다. 아이들이 몰랐을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다. 할머니가 벽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던 그 모습. 기침을 참으려고 입을 틀어막던 그 손.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할머니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로 바빴다. 남의 사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그저 반찬 가게 하나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 반찬을 또 싸서 아니면 그냥 안부라도 물으러.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이렇게 조금씩 내 삶에 그들이 스며들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저녁 남은 반찬을 싸서 그 집에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매번 미안해하고 아이들은 매번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다. 하지만 동네 시선이 달라졌다.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통에서 다른 상인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박만수가 들어왔다.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 기대더니 비웃듯 말했다. 한미정 씨, 당신 요즘 성자라도 된 거야?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정리를 계속했다. 그가 코웃음을 쳤다. 그 할멈네 집 챙긴다고 동네 소문 다 났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 왜 남의 집 일에 그렇게 나서냐고.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래서요? 남 도와주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하지. 당신이나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게다가 그 집은 평판이 안 좋아. 할멈은 돈도 없고 애들은 맨날 시장통 어슬렁거리고. 나중에 뭐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가슴이 답답했다. 이 사람은 대체 뭘 아나? 그 집 사정을 뭘 안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나?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눌러 삼켰다. 만수 씨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일이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미리 경고한 거야.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혼자 남은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화보다는 서러움이 컸다. 왜 작은 선이마저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인가? 하지만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 멈출 수가 없었다. 며칠 뒤 시장 어귀에서 다른 상인들과 마주쳤다.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과일가게 아저씨였다. 둘 다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다. 들은 척 안 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귀에 들어왔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자기 형편도 안 되면서. 나중에 그 집에서 뭐 요구하면 어쩌려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동네 사람들 눈에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나서는 철없는 사람. 가슴이 먹먹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닌가?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 그날 저녁 반찬을 싸면서 망설였다.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 동네 사람들 눈총 받으면서까지. 하지만 봉지를 묶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골목에 들어섰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철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하다 싶어 문고리를 잡았다. 잠기지 않았다.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에 빨래가 널럭거렸다.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목소리였다. 거칠고 가래 끓는 소리. 심상치 않았다.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등을 두드렸다. 기침이 조금 가라앉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괜찮아요. 기침이 조금.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한눈에 봐도 심각했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서 그냥 좀 쉬면. 가슴이 내려앉았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간다니.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그 손을 꼭 쥐며 다짐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뭔가 해야 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든 박만수가 뭐라든 상관없다. 저 할머니와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겨울이 왔다. 찬바람이 시장통을 휘감았다. 손님들도 뜸해지고 가게 안은 더 쓸쓸해졌다. 하지만 매일 저녁 반찬을 싸서 그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 기침은 더 잦아졌고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애써 웃었다. 괜찮은 척, 건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어느 추운 저녁 반찬을 들고 집에 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이 어두웠다. 아이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난로가 꺼져 있었다. 아줌마, 할머니가 아이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를 봤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급하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미정 씨, 미안해요. 애들한테 패를.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손수건에 무언가 묻어났다. 붉은 것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었다. 기침과 함께 피가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안 돼요. 돈이. 애들 먹일 것도.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혹시 제가 만약에 이 애들 좀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하지만 알았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자기가 없으면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할머니 상태는 심각했다.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했다. 난로를 켜고 따뜻한 물을 끓였다. 아이들에게 할머니 곁에 있으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을 뛰어나와 슈퍼로 갔다. 박만수가 가게 안에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만수 씨,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순옥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박만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또 그 집 일이야? 당신 진짜.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박만수는 잠시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들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두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할머니 곧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같은 위로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다. 아이들과 함께 구급차에 탔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두 아이를 안았다. 따뜻하게 꼭.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다. 젊은 의사였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저를 환자 보호자로 착각한 듯 말을 건넸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오래 방치하셨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돈이 없어서 참았다는 것도. 수술과 입원비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보호자분이 준비하셔야. 말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손을 들어 의사를 가로막았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의사가 금액을 말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날 밤 은행에서 적금을 깼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몇 년을 모은 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 돈으로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병원비를 내고 아이들과 함께 병실로 갔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살았다. 다행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다. 밤이 깊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졌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남의 일에 매달리는 걸까? 답은 알고 있었다. 외로웠기 때문이다. 혼자였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을 도우면서 나도 채워지고 있었다. 내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이유를.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박만수였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담배 냄새가 났다. 말없이 옆에 섰다. 큰돈 들었겠네.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미쳤어.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래, 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미친 짓이 내게는 의미 있었다. 박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다. 비난이 아닌 다른 것.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잠들었다. 불편한 자세였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이들이 옆에 있었다. 할머니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눈을 감으며 기도했다. 할머니가 회복되기를,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기를. 일주일이 지났다. 할머니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위중했다. 의사들은 더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다. 가게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몇 안 되는 귀금속을 팔았다. 남편이 살아생전 사준 반지와 목걸이. 오래 간직했던 것들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훈은 그림을 그려 할머니 침대 옆에 붙여놓았다. 할머니와 자기들이 손잡고 웃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난처한 표정이었다. 보호자분 원무과에서 찾으십니다. 원무과로 갔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밀린 병원비 고지서였다. 금액을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다.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원 조치를.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을 어디서 구하지? 생각이 복잡했다. 병실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깨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미정 씨, 제가 폐에만 끼치네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미안해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병원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무력감이 밀려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끝인가?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가게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다. 남은 돈을 계산했다. 턱없이 부족했다. 아무리 짜내도 병원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숨이 나왔다. 무기력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다. 박만수였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봉투를 내밀었다. 받아들고 안을 봤다. 돈이었다. 적지 않은 액수였다. 이게 무슨 빌려주는 거야. 언젠가 갚으면 돼.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냉소적이던 사람이. 눈물이 또 났다. 왜 이러세요? 박만수는 눈을 피했다. 어색하게 머리를 긁었다. 그냥 당신이 너무 안쓰러워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잖아. 미련하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박만수는 당황한 듯 손을 휘저었다. 아니, 울지는 마.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갚으면 돼.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박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다.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다. 따뜻했다.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했다. 다음 날 병원비를 냈다. 원무과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그 종이를 받아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다. 병실로 가는 길에 복도 창문으로 밖을 봤다. 햇살이 환했다. 겨울이지만 따뜻한 햇살이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할머니가 조금 더 나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다. 그 순간 알았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다. 이 작은 행복. 이 소박한 온기. 그걸 위해 싸울 가치가 있었다. 2주가 더 지났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됐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웃음도 나왔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놀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침대 옆에 앉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미정 씨,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진지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평생 남한테 빌부터 사는 게 싫었어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도 나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게 없지만 조금이라도. 고개를 저으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세게 손을 쥐었다. 들어주세요. 제 부탁, 마지막 부탁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는 침대 아래를 가리켰다. 거기 작은 봉투가 있었다. 꺼내달라는 손짓이었다. 봉투를 꺼냈다. 낡은 갈색 봉투였다. 이 안에 제가 평생 모은 게 들어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진심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려 했지만 할머니가 막았다. 지금은 안 돼요. 때가 되면 꼭 이걸.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놀라서 물을 떠다 드렸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만약 제가 이 아이들보다 먼저 가게 되면 이 봉투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부탁이에요. 애들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 몸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 의사들 표정만 봐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말리고 싶었지만 할머니 눈빛이 너무 확고했다. 진심이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을.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손을 꼭 쥐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할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병실이 고요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날 밤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열어보고 싶지 않았다. 열어봐야 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 아이들이 서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다. 아줌마, 할머니가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안아주었다.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문을 봤다. 저 안에 할머니가 있었다. 혼자서 외롭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고개를 저었다. 그 몸짓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아이들도 양쪽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깨어나요. 제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우리를 알아봤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이들이 울부짖었다. 나도 울었다. 소리내어 끝없이. 순옥 할머니는 그렇게 떠나갔다. 조용히 평화롭게. 하지만 남겨진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고 장례식은 간소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동네 사람 몇몇과 박만수 그리고 우리뿐이었다. 아이들은 내내 울었다. 작은 손으로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를 불렀다. 3일장을 치르고 할머니를 보냈다. 화장을 하고 작은 납골당에 모셨다. 아이들과 함께 꽃을 올렸다. 지훈이가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께 쓴 편지였다. 그 어린 목소리로 읽는 편지를 들으며 또 울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동사무소에 갔다. 상담원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다. 보호자가 안 계시면 아동보호시설로 가셔야 해요.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다. 아이들을 시설로 보낼 수는 없었다.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혹시 친척분이 계시면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한테 들었다. 친척은 없다고. 이 세상에 이 아이들만 남았다고. 제가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상담원이 서류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 보호자가 되시려면 까다로운 절차가. 그 순간 박만수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봉투를 봤다. 할머니가 준 그 봉투였다. 이거 내가 가져와야 할 것 같아서.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천천히 열었다.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땅 문서, 저축 통장, 그리고 편지.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의 서툰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미정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마지막까지 폐를 끼쳐 정말 미안합니다. 이 봉투 안에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땅 조금씩 모은 저축, 그리고 이 편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푼 은혜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크다고 믿어주세요. 이 돈과 땅은 두 아이를 위해 써주세요. 아이들이 굶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부탁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순옥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지막 한 글자까지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아이들도 울었다. 박만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통장을 확인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다.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 손자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남긴 돈. 땅 문서도 있었다. 시골의 작은 땅이었다. 크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상담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양육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아보시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두 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이 그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아이들이 와락 안겼다. 그 작은 몸을 꼭 안았다. 따뜻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읽고 또 읽었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새겨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과 아이들이 제 삶에 의미를 줬어요. 외롭던 제게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할머니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하늘에서 편안히. 봄이 왔다. 겨울의 추위가 가시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을 얻었다.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전세를 얻고 필요한 것들을 샀다.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셋이 살기에 충분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다. 지훈이와 지우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마당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김장김치를 담그는 중이었다. 아이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다. 지훈이가 배추를 들고 물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도 작은 손으로 배추를 잡으려 했다.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다. 세 사람이 마당에 둘러앉아 김치를 담그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만수였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집들이 선물이라며 건넸다.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사과, 배, 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만수가 마당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인사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차를 따라 건넸다. 함께 평상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꽃밭에서 놀고 있었다. 할머니 기일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믿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미소 짓고 있다고. 박만수가 빌려준 돈 이야기를 꺼냈다. 긴장했다. 아직 다 갚지 못했다. 조금씩 갚고 있었지만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쓸 곳이 많았다. 그런데 그가 천천히 갚으라고 했다. 아니,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 깜짝 놀라 그를 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나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옛날엔 자기도 남 도우려 했었는데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자기도 그렇게 변했다고. 그런데 나를 보면서 부끄러웠다고. 바보처럼 손해보면서도 남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 부러웠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박만수도 눈을 붉혔다. 그 돈은 수업료라고 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운 거라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흘러내렸다. 박만수가 일어섰다. 가게 봐야 한다며 나갔다. 그의 등을 바라봤다.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문을 나서던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용감한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혼자 평상에 앉아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다. 용감한 거라고. 처음 들어보는 평가였다. 그동안은 모두 이상하다고 어리석다고 했었다. 하지만 박만수는 용감하다고 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밥상을 차렸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반찬이 가득했다. 내가 만든 반찬들. 평생 만들어온 손맛이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엄마라는 단어에 가슴이 뭉클했다. 처음으로 듣는 호칭이었다. 지훈이는 날 엄마라고 불렀다. 고맙다고 했다. 데려와줘서. 지우도 같은 말을 했다.
두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손을 내밀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고맙다고 말했다. 너희가 와줘서. 진심이었다. 아이들이 내 삶에 왔기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외롭지 않았다. 의미 없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쁘고 매일 밤 잠드는 게 평화로웠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총총한 별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할머니 같았다. 저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할머니 사진이었다. 장례식 때 썼던 영정 사진을 작게 만들어 걸어둔 것이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앞에 꽃을 올렸다. 마당에서 꺾어온 진달래였다.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지훈이가 말해줬었다. 꽃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나도 보답받았어요. 이 아이들이 내 삶에 봄을 데려왔거든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할머니는 은혜를 갚았다고 했지만 사실 은혜를 받은 건 나였다. 외롭고 무의미했던 내 삶에 할머니와 아이들이 의미를 채워줬다. 뒤에서 아이들이 다가왔다. 양쪽에서 내 손을 잡았다. 셋이 나란히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보고 싶었다. 할머니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손길. 하지만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가슴을 가리켰다. 할머니는 항상 여기 계신다고. 아이들도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왔다. 평상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생각했다. 지난 겨울을, 힘들었던 순간들을, 눈물 흘렸던 밤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 평화를, 이 행복을, 이 사랑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 58 인생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눈 것에 있다는 걸. 받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베푼 것에 있다는 걸.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웠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쳤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왔고 아이들에게 갔고 이렇게 계속 흘러갔다. 작은 손길이 큰 인연이 되었다. 비 오는 날의 우연이 인생을 바꾼 필연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있었다는 것을. 평상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 방을 살짝 열어봤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아이들과 함께할 내일이. 웃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눌 평범한 하루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아이들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봄밤은 깊어갔고 별은 조용히 빛났고 우리는 행복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라며 내일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